아마 그동안에 화엄 사상, 화엄 신앙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강의를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은 일체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부석사와 관련된 사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하는 이미지 중심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의 왼쪽 그림은 무량수전 정면도의 오른쪽 측면만을 이렇게 따서 보여주는데, 이건 현대 건축에서는 건물을 이해할 때 실측 조사를 하고 그 실측 값에 따라서 도면을 그리고 이것이 무량수전의 정면 모습이다라고 제시하는 건데 이제 근대적인 이해 방식인 거죠. 근데 오늘은 이런 식으로 건축적으로 딱딱하게 이해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왼쪽 위에가 부석사 조사당. 이 의성 조사상은 언제 제작한 것인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당시의 것은 아닌 것 같고 후대 언젠가, 적어도 이 조사당이라는 건물이 고려 말에 만들어질 때쯤에는 저 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미술사적으로 충분히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의상 스님을 조사당이라는 건물 안에 모셔놓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신라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다 아시는 대로 무량수전 내부에 있는 아미타열의 좌상의 모습인데, 이 역시 겉보기로 양식적으로 신라 불상들하고의 유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 시기는 고려 시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무량수전과 같은 시기쯤 되지 않는가 하는 건데, 무량수전 건물도 현재 조사 기록상으로는 14세기 말에 수리 기록만 있고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건물에 대해 면밀하게 연구를 하고서 적어도 13세기 초에는 지었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더라도 신라 당시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화엄사의 경우나 해인사의 경우처럼 신라 당시의 조상이 지금 없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가운데 화엄사는 화엄석경이라고 하는 유물이 15,000점 정도의 파편화된 유물들이 남아있고, 이 석경에 새겨져 있는 화엄경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60화엄을 새긴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자들의 소견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세 번째 돌에 보시면은 지금 경이 새겨져 있는 면 말고 위아래 사방으로 일정한 두께를 가진 이 돌의 면이 나오는데, 이게 그 돌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홈이 파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만 결국 일정한 크기의 돌의 화엄경을 나눠서 새기면서 벽체로 쌓아가기 위해서 저거 결국 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적으로 저게 벽이 되려면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 홈이 저 석경에 이런 그 잘 살아있는 깨진 면 말고 이렇게 직선이 살아있는 부분에 잘 남아 있어서 저게 지금은 각황전이라고 부르는 원래 장육전이란 건물이 화엄사에 있었는데, 이 장육전 내부의 벽체를 화엄경을 새긴 돌로 만들었다. 돌벽으로 돼 있는 불전인 셈인데 어쨌든 저게 60화엄을 새긴 것으로 알고 있고, 적어도 8세기에는 저 경을 새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 당시의 유물이 남아 있는 거죠. 저렇게 파편화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시기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로 임진왜란 때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화엄사가 불탈 때 건물과 함께 타면서 내부에 이제 화재가 일어나면 건물 내부가 엄청나게 높은 온도가 된다는 걸 아실 거고요. 몇천도의 고열에 결국 돌벽도 다 갈라 터져서 저렇게 이제 파편화됐던 거고, 그걸 이제 그나마 수습해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오늘날 이제 우리가 조사해서 경의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하여튼 화엄석경이라는 게 화엄사에는 있습니다. 부석사는 화엄종의 종찰이긴 합니다만 저런 물적인 증거가 지금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아마 저런 걸 만들 정도의 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대로 네 마리의 사자가
이 탑신을 바치고 있는 이런 모습은 화엄경에 입각한 사자 민신품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 아실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화엄정 사찰이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신라 당시의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화엄사라고 하는 절에는. 그다음에 해인사는 다 아시는 대로 9세기에 창건이 됐는데 당시에 활약했던 여러 조사님들이 계십니다만 희랑조사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거의 10세기 초에 이제 활약을 하셨는데 이분의 초상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상 스님의 초상 조각이 당시에 남아 있지 않은 반면에 이제 해인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당시의 조사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초상 조각이 이렇게 승상의 모습으로 해인사 성보박물관에 지금 모셔져 있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몇 해 전에 해인사 뒤에 장경판전이라고 다 아시는 대로 팔만대장경을 모신 전각이 있는데 그 건물 가운데 뒤에 앞뒤로 긴 건물이 있고 옆으로 작은 건물이 있어서 네 채의 건물이 이렇게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있는 건물을 법보전이라고 얘기하고 판전 가운데에 따로 부처님을 모신 불전이 있었던 거죠. 거기 있는 불상, 목조 불상을 조사를 했는데 이게 신라 당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보로 지정이 됐는데 비로자나 불상이죠. 화엄경 또는 화엄종과 관련이 있는 당시의 비로자나 불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부석사, 화엄사, 이 해인사가 현재 건축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엄정 사찰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고 있어서 혹자는 이 세 사찰의 현재 모습에서부터 뭔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것을 화엄 사상 또는 화엄경의 내용과 견주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 깊이 있게 연구한 적은 없고요. 조금 저는 입장이 달라서 그걸 그렇게 추궁하는 것보다는 현재 남아있는 것 속에서 뭔가 화엄경의 정신을 찾아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입장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부석사를 이야기한 하나의 통로로 부석사라는 절의 이름 부석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사찰에 전해져 내려오는 소위 창건 연기 설화가 있습니다. 의상 스님이 부석사를 창건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화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요 등장 인물이 선묘 또는 선묘낭자라고 부르는 여인이 있습니다만 이 부석사 무량수전 뒤편에는 지금도 선묘각이라고 부르는 작은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이 건물은 오래된 건물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전승이 돼서 사찰의 한 편에 불전보다는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지만 그래도 불전의 위쪽에 자리를 잡고 그 설화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또 용이 등장하기도 하고 의상 스님이 당나라에 건너가서 불교를 배우고 다시 돌아올 때에 선묘낭자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는 얘기 속에 이제 용이 등장해서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른바 이 부석사라는 절이 세워지게 된 그 지역에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했던 역할이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석사의 역사를 관통하는 화엄종의 문제, 그다음에 아미타 정토 신앙의 문제, 그다음에 창건 연기 설화의 문제. 이 세 가지가 부석사를 이해하는 데 들어가는 그 세 가지 길이다. 건축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이 배치도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통로이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들이 보는 거야라고 지나칠 게 아니고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배치도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방위표가 나와서 여기 이렇게 화살표 했을 때 위가 북쪽이라는 뜻이니까 대체로 남향을 하고는 있지만 약간 동남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금방 보셨겠습니다만 이 무량수전 영역하고 그 아래 종로나 요 다른 길하고 요 천왕문까지의 축하고는 바라보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속사에는 두 개의 축이 설정돼 있다, 건축적으로. 그래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건물들의 기본 축과 무량수전을 앞두고 있을 때의 축선이 한번 꺾이면서 한 30도 정도가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어떤 연구자는 용케 이렇게 축을 튼 것은 올라가는 길의 관점에서, 배관의 관점에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무량수전에 올라가서 내다보고 여기서 내다볼 때에 맞은편에 있는 산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뭐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꼭 정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건축을 볼 때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도록 낸 길에 있는 문과 문 사이의 시설들, 그리고 그 길이 변화 없이 직선으로만 가느냐, 아니면 휘어져 가느냐, 오른쪽으로 휘느냐, 왼쪽으로 휘느냐, 아니면 꺾어지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영역이 넓고 지형상의 변화가 이렇게 큰 이런 곳에서는 그 축선 설정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평면에서는 별게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부속사에서 조금 이따 설명할 거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들은 대체로 내다 보이는 조망이죠. 무량수전 앞 마당에서부터 멀리 바라보이는 것을 계절별로 이렇게 여름에 찍은 게 있고 겨울에 찍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지리 쪽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부석사 전체의 배치가 사실은 올라가면서 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 부처님을 찾아가는 관점이 아니라 이미 올라가서 배아를 하고 다시 돌아 나오면서 바라볼 때 오히려 그 진면목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인데, 이게 이제 부석사가 있는 이 태백산맥이 와서 봉황산이라는 곳에서 한번 맺혀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 여기 이제 말하자면 이쪽에 있는 봉우리하고 이쪽에 있는 봉우리가 각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무량수전이 바라보는 쪽에는 여기 안산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멀리 누각 쪽으로 보면은 도설봉이라고 말하는 봉우리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멀리 자연의 경관을 담아내는 축선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 부석사의 전체 배치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른바 예전에 지금처럼 고치기 전에 부석사의 모습을 부석사 일주문 앞에 가면 이제 안내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매표소가 있을 겁니다만, 여기 이제 문화재 안내판이 좀 있고 매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일주문이 있고 쭉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당간지조라고 하는 신라때 석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축대 위에 천왕문이라고 해서 나중에 지었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축대, 여기서부터 이제 높은 축대가 시작됩니다만, 그리고서는 건물은 없고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가파라지면은 축대를 쌓고 계단을 올라가고, 가파라지 않을 때는 그냥 걸어가고, 그래서 이제 사람의 걸음이라고 하는 게 굳이 분류하자면 두 가지 이동 방식이 있는 거죠.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게 있고 수직으로 이동하는 게 있고, 그랬을 때 축대니 계단이니 하는 것은 수직 이동이 필요할 때, 높이 차가 많을 때는 결국 축대를 쌓고 계단을 넣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석사에서는 워낙 이 일주문 있는 데서부터 무량수전까지 단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축대를 쌓아갔는데, 어떤 연구자는 이 축대 수를 다 세보니까 무량수전 앞에 축대까지 합쳐서 10개이고, 이 10개는 화엄경의 화엄 십지관하고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논문을 쓰셨는데, 저는 그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긴 합니다만 과연 그럴까라고 의문부호를 꼭 다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냥 남의 연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부석사 안내도라고 할 때 안내도를 그린 다음에 번호를 매기는 방식을 문제 삼는 건데, 이왕이면 조금 체계를 갖춰서 번호를 매기면 좋겠다. 좀 속되게 표현하면은 화장실이 여기 몇 번인지 10번이죠. 근데 무량수전이 더 뒷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무량수전 1번,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여기 무량수전 보러 갔는데 1번이 안내판?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조금 의미 있게 이 번호 매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호 순서라는 것도. 그랬을 때 이 안내판의 장점은 진짜 잘 그렸어요. 어떤 면에서 잘 그렸냐 하면 문과 길이 요만큼이라도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휘어진 모습까지 다 표현을 해서 기가 막히게 사실에 입각해서 그렸고요. 이게 이제 사실에 가까운 그림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로 재는 사람들이 그대로 떠내는 게 아니고 어떤 지점에서 재는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재다 보면 오차가 생기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눈으로 또는 자를 이용해서 재더라도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도면에는 결정적인 오차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무량수전이 있고 여기 석등이 있고 여기 안양로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거보면 마치 중심축선상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틀어져 있습니다. 중심축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린 사람은 아마도 처음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그릴 때 무량수전 앞에 석등이 있고 석등 앞에 문이 있으니까 당연히 중심축성에 맞췄겠지라고 생각하고 자로 재서 그렸기 때문에 틀린 걸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이건 눈으로 예민하게 바라보면 보입니다. 이렇지 않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아무리 객관적으로 실측을 해서 그리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자, 이제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이따가 또. 자, 이 부석사의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어떤 사찰에 갈 때 어떤 생각을 미리 갖고 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목적지에 가서부터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건축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 거다.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죠. 부석사는 어떤 절인가? 화엄사는 어떤 절인가? 가서 무엇을 볼 것인가? 그 본다는 건 무엇이고 어떤 관점에서 봐야 옳은 판단을 낼 수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가는 건 마음이 편해서 좋은데 돌아올 때 좀 허전하시겠죠. 그런 얘기의 하나로 지금 일단 절에 갈 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좋은 글들이 있어서 두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에 탑상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탑이나 불상에 대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모은 거죠. 삼국유사라는 책의 세 번째 권의 네 번째 장, 네 번째 챕터에 있는 탑상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만 어산부령. 어산은 산의 이름일 거고 부령은 부처의 그림자라는 말인데 굳이 번역하자면 어산부령 이러면 번역이 아니니까 어산에 드리워진 부처의 그림자라고 번역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편하게 어산에 드리워진 부처의 그림자 이런 제목으로 있는 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시세존 결과부자 제석병내 중생견시 원망즉 현 근즉 불연 제천 공양 불영 영역 설법이라. 이게 이제 번역판에 보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번역한 문장을 여기다 안 실은 이유는 번역할 때는 그냥 직역을 하면 재미가 없고 의역을 해놓으면 달라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저는 저대로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번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결과부자를 하고 돌벽 안에 계셨는데 중생이 본다라 이 견자 부석사를 왜 가십니까?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가는 거예요. 뭘 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본다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마음에 하나 본다. 중생이 돌벽 안에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 계신 세존을 볼 때, 그 다음에 원망즉 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녹색 글씨, 빨간 글씨, 보라 글씨 이렇게 한 거는 이게 하나하나가 다 키가 될 수 있어서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면 이건 현재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 나타나다 그런 뜻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나타나고
누가? 돌벽 안에 결과부자하고 계신 세종께서 멀리서 바라보니까 저기 부처님이 계시네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가까이 가면 근즉,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다가가면 나타나지 않더라,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바라보면 보이는데 저기 계시네라고 다가갔을 때 더 크게 더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건 불교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깨달음의 과정과 어떤 연상을 이렇게 해보면 그럴듯하게 이렇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 깨달았다,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했을 때 그게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다음 또 있는 거죠. 그 하여튼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한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 보인다 안 보인다는 것은 시각적인 현상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 마음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으로 그런 거예요. 그죠? 견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천 공양 불령, 여러 천부의 존재, 천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죠? 천인. 불교에서 말하는 하늘나라에 있는 존재들, 천부. 제천이 부처의 그림자에게 공양을 하니 그림자 또한 법을 설하더라. 갑자기 그림자가 나타나 버렸어요. 여기는 이제 앞에는 세존이었는데 돌벽 안에 결과부자하고 앉아 계신 세존이었는데 이 문장이 어쩌자고 갑자기 보이다 안 보이다가 하더니 갑자기 부처의 그림자가 나오고 그림자가 설법하는 경지에까지 갔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간단한 문장인데 선생님들이 마음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도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림자라고 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뭐라고 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잘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건 조금 더 복잡한데 다 아시는 대로 성덕당 신종입니다. 경주 박물관 뜰에 이렇게 있는데 다 소리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글이 있습니다. 글이. 새김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겼다기보다는 주물로 새긴 판을 붙여서 주물로 떴는데 거기에 맨 시작하는 문장이 저겁니다. 김필오라고 부르는 한림 학사, 당시에 이제 문필로서 벼슬을 하는 사람 중에 아마 이 김필오라는 사람이 글을 잘 지었는지 왕명을 받아서 종을 만들 때쯤에 네가 이 글을 지어라 이렇게 이제 왕명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은 글의 맨 앞구절입니다. 부도 포함어 형상지회 시지불능 견기원, 이게 첫 문장이고요. 거기에 대꾸로 대음진동어 천지지간 청지불능 문기양, 이렇게 두 문장을 나열한 뒤에 이런 까닭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빈계가설관 삼진지 오제 현거신종 오일승지 원음. 그래서 이 일승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화무일승 법계도에 나오는 그 일승이죠. 일승, 이 종을 만든 시점은 의상 스님이 살아계셨던 시대보다는 거의 한 세기 뒤, 100년 정도 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종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의의를 부여할 때조차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일승의 원음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 어떻게? 종을 매달아서 이렇게 현거신종, 종을 매달기만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종을 매달았으니까 쳤겠죠, 그죠? 그러면 종소리를 듣고 일승의 원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 전제가 됐던 말이 뭐냐면 지극한 도는 형상의 바깥에 포함되는 것이니 시지, 그것을 보더라도,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시잖아요, 그죠? 보더라도 그 근원은 볼 수가 없다. 눈에 그것이 어떤 대상이 보이다 하더라도 그 대상의 근원까지 보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같고요.
큰 소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울려 퍼지는 것이니 그것을 듣더라도 그 근원은 들을 수가 없다. 그 근원이라고 안 되고 향이라고 돼 있어서 음과 향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음과 향의 관계는 옛날 말에는 제가 손바닥을 이렇게 치면 선생님들은 제 손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손바닥이 부딪혀서 사이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생긴 소리를 들으신 거이고, 사실 저만 아마 제 귀에만 제 손바닥에 부딪혀서 아야라는 느낌이 올 것 같아요. 하여튼 음과 향이라는 게 그런 관계일 텐데, 여기서 말하는 대음은 아무래도 하늘과 땅 사이에 울려 퍼지는 소리니까 천둥밖에 없겠죠, 그죠? 천둥밖에 없을 텐데, 하여튼 거기에 비유한 거예요. 이런 까닭으로 가설을 열매에 의지하여, 가설에 의지해서 삼진의 오묘함을 관한다라고 하는 거. 이 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시, 견, 관 이렇게 깊이가 생기는 언어 같아요. 다 본다는 뜻인데 관한다는 것과 견한다는 것과 시한다는 건 다른 거겠고, 그래서 결국 가설에 의지해서 삼질의 오묘함을 관하듯이 종을 걸어서 침으로써 일승의 원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종보다 더 위대한 종이 없는 거죠, 그죠? 이 지금부터 천 몇백 년 전에 신라의 한 문필가가 이런 문장을 썼다. 이거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알아줘야 됩니다. 경에만 이런 좋은 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평소에도 이런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부석사로 재빨리 돌아와서 학술적 의의 때문이라면 찬사를 받아야 할 절은 아까 화엄사도 있고 해인사도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적으로 부석사가 화엄사나 해인사보다 더 주목받아야 된다면 그게 뭐냐?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가장 뛰어난 건축으로 부석사를 꼽는데 망설이지 않는 이유는 부석사야말로 자연과 건축적 공간의 조화를 탁월한 예술적 경지로 승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단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빼어난 산세와 포용력 있는 계곡이 산의 깊이를 자랑하는가 하면 절은 이 공간을 한결 더 깊은 사색의 장소로 경영한다. 공간 경영의 원리를 찾아 나선 건축적 산책. 이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산책은 산책인데 그냥 친구하고 동료하고 편안하게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두 눈을 부릅뜨고 긴장한 채 건축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산책은 결코 편안한 산책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긴장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전히 이 조사당과 무량수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석사, 화엄종 부석사의 고려 시대를 보여주는 표지 유물일 뿐이고 신라 의상까지는 올라갈 수 없는 거라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만일 앞산에 올라가 내려다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새처럼 절 전체를 부감할 수는 있을 것이나 부석사 주변에는 애석하게도 그런 곳은 없다. 사정이 이러하게 산비탈을 오르는 동안 눈높이에 맞추어 이제 올라가면서 기대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기대에 찬 눈으로 하나하나 올려다보면 새로이 나타나는 장면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거나 한눈에 파악하는 것은 부석사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수고로운 발걸음을 옮기는 산책을 통해서만 건축적 산책의 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석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김홍도 전칭, 김홍도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풍속 화첩이란 게 있습니다. 풍속화를 많이 이렇게 첩으로 요새 시험을 이제 노트북처럼 이렇게 묶은 거죠. 거기에 이제 집을 일단 지어놓고 현재 이 장면에서는 기와를 잇는 겁니다. 기와를 잇는 장면인데 주가 기와를 잇는 거지만 한편에서는 아직 안 끝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대패질로 목재를 깎는 사람도 있고 기둥이 바로 섰는지를 살펴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전체 7명 중에 4명은 역시 기와를 잇는 일에 종사를 하고 있는 거죠. 왼쪽에 아래에 보시면 이 사람은 기와를 손에 들고 이 다리 포즈를 보면 뭔가 반동을 줘서 위로 지붕 위로 던지려고 하는 것 같고 이미 던져 올린 기와 중에 일부는 위에 있는 사람이 받고 있는 장면인데 사실 두 개는 서로 모순되죠, 그죠?
이렇게 던져 올리는 동안에 다시 허리를 굽혀서 다시 기와를 짚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화가 나름의 구성이지 어떤 순간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그냥 그린 거 아닌 겁니다. 그죠? 다 구성된 거 같고 이 사람은 뭐 어디를 보는지 모르지만 흙덩이를 둥글게 해가지고 기와 사이에 끼워 넣기 위한 홍도깨 흙을 막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밧줄로 당기는데 이게 올라갈지 휘었어요. 예. 전부 모순 덩어리에 사실은 이 건축을 알고 보면 그 다음에 이 사람 떨어지기 직전일 것 같고 역시 이분이 대단해요, 그죠? 이분이 이분이 대단합니다, 그죠? 한 손에 왼손에 도구를 들고 있고 오른손으로 던져 올려온 기와가 떨어지는데 이 장면을 아슬아슬하게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도편수 이서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구성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김홍도라면 그래서 김홍도가 훌륭한 화가인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본 그림에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전체에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시선으로 전부 연결되고 통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이분이 서 있는 포즈나 입고 있는 옷이나 관이나 이 손에 잡고 있는 키보다 긴 지팡이를 보면 누가 뭐라 그래도 지휘자이고 도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현장에서 집 짓는 거, 저 별로 집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겼는데 멋진 분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모습, 도편수. 그리고 막대기가 중간에 마디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곧죠, 그죠? 그래서 아마 자로 사용했을 것이다. 저게 자다. 근데 이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에 대서 똑같은 치수를 재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의 거리도 자로다 하잖아요. 아마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은 석고대생 해보셨을 거예요. 석고상은 저기 있는데 여기서 연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필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 스케치북에 종이에다 옮기면 그럴싸하게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그거. 그러니까 저것도 건축이란 건 공간 예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경복궁 광화문에서부터 저 뒤에 있는 백악산이라고 하는 산과의 관계를 볼 때 광화문 앞에 서서 얼마든지 저런 잣대로 해서 건물의 높이나 산의 높이 관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를 찾은 배관자, 저는 배관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참배라는 말도 쓰는데 참배라는 말은 왠지 조금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현대어 같아요. 또는 일제 때부터 쓰던 말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어서 찾아보니까 배관이란 말을 예전 문서에선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관자, 영어로 말하면 영어에서는 저건 이제 관찰자 같은 건데 비홀더라고 얘기합니다. 비홀더란 단어가 따로 있어요. 비홀더 그러면 관찰자인데 배관자는 부처의 세계가 마련된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동안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하나하나 의미심장하게 여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의미심장하게 여기며 그 모든 장면을 눈 속에 담으려고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그러나 연속적인 움직임 속에서는 모든 장면을 다 감상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어렵다. 그래서 불자가 아니더라도 숨가쁜 발걸음이 조금 보폭을 달리하는 곳, 즉 운동의 질적 변화, 아까 수평에서 수직으로. 그러니까 가다가 계단에 나타나면 좀 쉬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쉬어야 되고 계단을 다 올라가면 또 그 자리에서 또 쉬고 쉬었다가 출발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디가 이동할 때 쉬었다가 가다가 쉬었다가 가다가 이렇게 한마디로 쭉 걸어가면 안 되고 가다가 쉬는 마디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인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합장을 하고 심호흡하고 이렇게 가면은 잘 이해가 된다. 순례행의 길목마다 쉬어가는 계기적 운동. 이제 이건 건축에서 쓰는 중요한 개념인데 연속적인 게 아니라 끊어야 된다는 거죠. 마디 끊어서 가다가 한번 쉬고. 실제로 수평적으로 걸어가다가 계단이 나타나면 당연히 계단 앞에서 쉬어야죠. 그죠?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쉬고. 다 올라갔으니까 아이고 다 올라왔다 쉬고. 나이가 먹으니까 저절로 쉬게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쉬고 또 가고. 아마 저 스님이 서 계신 곳이 석굴암의 본전 부처님을 배관하기에 적합한 자리일 겁니다. 저 자리가. 저 자리가 있는 거죠. 어디 서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냐. 한 걸음 뒤로 물러나거나 한 걸음 앞으로 간 자리와는 다른 꼭 그 자리여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건축가가
결국 설계를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그런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글이 자꾸 나오네요. 사진보다. 글을 먼저 봐야 뭐가 뒤에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숨을 고를 때마다 시야에는 획기적인 장면들이 전개되지만 그 장면을 해석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부석사를 만든 사람, 한 채 한 채의 건물을 바로 그 자리에 배치한 분의 의도, 이걸 읽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시각적 관찰을 통해 그 의도를 해석해낼 수 있다면 이게 만일입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들이 만일 조금이라도 해석해낼 수 있는 여지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해낼 수 있다면 부석사 건축을 했던 수많은 승려 목수들의 디자인 목표를 대체로 그래서 이 자리에 놨구나, 이런 위치에 이런 높이로 놨구나, 그래서 축을 이렇게 삐뚤어라도 해야 했구나, 이런 걸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 부석사가 의상 스님이 창건하시긴 했지만 의상 스님이 만드신 모습이 아닙니다. 그 뒤에 결국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부석사에 주석했던 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뀌어온 모습. 대표적으로 아까 당간지주, 그다음에 맨 위에 무량수전 앞에 있는 석등, 이게 이제 신라 때 유물인데 축대도 신라 때 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라 하대. 8세기는 아니고 9세기쯤에 이렇게 쌓았을 거라고 하는 게 이제 화엄종을 연구하는 불교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의상 당시의 부석사의 모습은 아마도 초가집 한 채에다가 이렇게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지금 보는 것 같던 거대한 축대 위에 놓인 멋진 불전이라고 하는 그 부석사 상은, 그 이미지는 아무리 빨라봐야 신라 9세기쯤에 가서 완성된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불교 학자들의 그런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신라 시대 석축과 그 위에 세워진 수많은 조선시대 건물, 또 고려시대 건물, 이런 것들이 시대의 벽을 넘어서서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데는 감동을 지나 무한한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부석사 전체 영역이 어느 한 천재 건축가의 작품이 아니라 누적된 전통의 산물이라는 데도 큰 경의를 보내야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다 담겨 있는 겁니다. 저 부석사 배치도를 좀 도면 기법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제일 친근한 도법은 아마 이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터를 어떻게 터가 형성되었는지를 끊어서, 이런 걸 이제 단면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꺼멓게 된 부분이 땅이고 그 위에 지어진 집들인데, 보시면은 천왕문이 있는 데서부터 10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계속 올라가서 무량수전을 만나게 된다는 건데 굉장히 변화가 많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걸었더라도 여기선 쉬고, 여기 올라가서 쉬고, 다시 걷고, 올라가서 쉬고, 또 걷고. 재밌는 거는 이렇게 가는 동안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건물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으로 가는 방식, 누각 밑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두 군데나 여기 돼 있습니다. 부석사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요 누각에서 한 번, 그리고 요 누각에서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건물 밑을 통과해서 그 다음으로 나가는 방식입니다. 선생님들 아마 많이 다니시겠습니다만 왜 절벽에 틈을 가야만 나오는 절들 있죠. 적어도 이제 그런 곳을 통과하게 되면 굉장히 짜릿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간을 다룰 때 건축가들이 하는 방법은 뭔가 공간을 크고 작은 걸 잘 배합해서 펼쳐줬다가 쥐어짰다가 펼쳤다가 쥐어짰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감정의 동요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데, 부석사에서는 이제 누각 밑이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